일단 엄매랑 화작에 대해서는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지금 보면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작년 수능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등급 간의 점수 차이는 평균적으로 3점에서 5점 차이가 나.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화작하면 등급 컷이 너무 높으니까 엄매를 무조건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네 생각은 어떠니? 근데 대체로 등급컷이 엄매가 더 낮으니까 엄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는 전제가 좀 깔려 있어. 엄매가 점수가 더 낮은 이유가 뭘까? 엄매가 당연히 더 어렵기 때문이겠지? 근데 엄매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엄매랑 화작이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엄매에서 한두 문제를 틀리고 화작을 다 맞게 되면 이미 선택 과목에서 이제 이 두 문제 차이가 극복이 되거든? 엄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애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보니까 엄매를 진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최소 시간이 100시간 정도야. 그러니까 정말 최소 시간이야, 이건. 근데 이제 작년 제자들 중에서도 엄매 선택해서 1등급 맞은 친구들 중에서도 엄매를 시험 시간 안에 정말 완벽하게 풀어내고 다 맞춘 친구가 정말 드물어. 일단 국어 시험 자체가 이제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80분 안에 한 바퀴를 도느냐 못 도느냐가 굉장히 큰 시험인데 이 시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딱 한 부분에서만 실수가 나거나 좀 삐끗하면 전체가 다 말릴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좀 어려워가지고 헷갈리거나 심리적인 동요가 있으면 전체 과목이 다 밀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엄매 같은 경우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서 한두 문제는 헷갈리기 마련이야. 근데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화작에 대한 편견을 좀 깨는 거거든.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만 공부하면 어떤 난이도든지 간에 10분 안에 다 맞출 수가 있어. 화작에 대한 생각은 너네 생각 어떠니? 근데 저는 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화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야 화작이 왜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저는 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화작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항상 질문을 하거든. 야 그러면 화작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대비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화작에 대해서는 얘들이 답을 못해. 그냥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 정확하게 보여줄게. 화작은 정말 엄청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잘 파고들면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분 안에 어떤 난이도든 간에 시험장에서 다 맞출 수가 있어. 그럼 생각해보자. 엄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화작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풀이 시간이 더 길어. 근데 화작을 만약 10분 안에 끝낸다고 하면 그리고 실수가 없이 화작을 다 맞춘다고 하면 이미 선택 과목 안에서 이 평균 3점에서 5점이 극복이 되고 예를 들어 10분이 더 있으면 문제를 하나 더 풀 수 있잖아. 지문 하나 더 풀 수 있기 때문에 엄매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이 다 1등급 다 안정이 돼 있어서 엄매 공부할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메디컬을 가야 돼. 그래서 높은 표점이 필요해. 그런 친구들만 엄매를 하고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화작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극복이 되는구나 를 알았다면 나는 화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할게. 자 이제 화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너네가 그래도 2학년 때까지 문법하고 화작을 다 다뤄봤으니까 화작을 풀어보긴 했잖아. 근데 화작에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 너네가 풀면서 야, 화작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니? 뭔가 지문의 유형이나 나오는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화작은 너희들도 느끼겠지만 항상 첫 페이지에는 강연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는 토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자료를 통한 건의문을 주로 이제 만들어. 이제 지문마다 페이지별로 유형이 거의 한두 개 정도로 비슷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봐봐. 화작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항상 강연의 말하기 방식이야. 그리고 뭐야? 두 번째 문제 뭐야? 자료 활용 문제지. 세 번째 문제는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강연자가 한 강연을 듣고 청중이 생각한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거의 페이지별로 지문의 유형도 같고 문제의 유형도 같아. 근데 하나 더 있거든? 여기 보이는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든지 뭐 준언어적 표현이라든지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든지 이 선지가 여기에서만 처음 나왔을까? 이 선지는 기출을 보면 정말 여러 번 나왔던 선지야. 그러니까 화작은 지문도 겹치고 선지도 겹치고 문제도 겹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까?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 자, 봐보자. 두 번째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강연 계획이 나오거나 자료 활용 문제가 나오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청중이 강연을 듣고 생각한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페이지가 강연인 것도 알았고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도 겹치고 선제도 겹치는 거 알았어. 근데 강연이란 게 뭔지는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 너네가 생각하기에 강연이란 건 뭐니?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얼추 비슷한데 강연은 결국 강연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강연에서 중요한 건 강연을 당연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나중에 볼 건데 강연은 결국 청중이 듣고 있는 거잖아. 강연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강연에서는 청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떤 식으로 선지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봐볼게. 강연 지분의 앞부분, 강연의 앞부분에서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결국 강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게 강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잖아? 여기에 핀트를 맞춰서 한번 봐보자. 당연히 강연의 첫 시작이니까 강연의 화제를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화작의 강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제 포인트야. 강연의 첫 부분에서. 첫 번째, 자, 보면은 전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강연의 화제를 제시했는지를 방법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결국 강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서 강연의 첫 부분이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화제를 제시할 건지 이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게 기출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핀트를 맞춰서 글을 읽어 나가면 돼. 지문의 문장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각각 내용 선정 동기가 나오면 아, 지금 내용 선정 동기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아니면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이 출제 포인트로 변환을 해주면 돼, 문장을. 한번 봐볼게. 자, 여기 봐봐. 이게 작년 수능이거든? 강연의 첫 문단에서 잡아야 될 건 이 각각의 뭐 물고기가 눈꺼풀이 없어 눈을 감지 못합니다. 뭐 이런 정보를 얻는 게 아니야. 비문학을 읽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화제를 제시하는지를 한번 봐봐.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 상상해 봅시다.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과 상호작용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아, 질문을 통해서 지금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요것만 잡고 가면 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 눈을 감지 못합니다. 물의 산이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눈꺼풀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이 문장을 비문학이었다면 이 문장 자체를 머릿속에 놓고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강연의 첫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화제를 제시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보는 머릿속에 넣지 말고 얘만 머릿속에 넣고 가자 이거지. 화제를 질문을 통해 제시했구나. 읽어보면 그런데 사람의 눈꺼풀처럼 눈을 덮어주는 피부가 있어.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물고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물고기에 대해 발표할 때 화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질문이었잖아. 얘만 잡고 가면 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화작도 비문학처럼 이런 내용들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화작이 어려운 거야. 한번 문제로 나온 걸 봐보자. 자, 여기서 정답이었던 선지는 4번이야, 4번. 나머지는 없었어.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하지도 않았고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도 없었어. 근데 답인 4번에서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아까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막 물고기가 뭐 눈꺼풀이 없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비문학처럼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1문단에서 그 내용만 딱 잡아냈으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거는 작년 9월 지문인데 똑같이 강연의 1문단이야.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가 보이니? 발표 진행 순서를 안내하지도 않았고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도 없었어. 맞아. 여기 이 부분은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 봐봐. 지난 수업 시간에라고 하면은 강연자도 듣고 청중도 들었던 청중과 강연자가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서 지금 화제를 제시하고 있잖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곰팡이에 대해서 배웠다. 근데 나는 앞으로 이런 곰팡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 화제를 청중과 공유하는 기억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나왔지. 내가 처음에 이런 포인트들이 주로 1문단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강연이라고 하는 게 별 다르게 엄청 특별할 게 없어. 매번 강연을 하면 내용만 달라지지 강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자체는 겹치기 때문에 선지도 겹치고 지문의 내용 구성도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반복되는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면 이 문장을 그대로 선지로 번역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선지에서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한다 이렇게 나오고 봐봐.
2번 선지 아까도 보지 않았어, 수능에서? 봤어요. 자, 보면은 청중의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내용의 순서를 발표 도입에서 밝힌다. 이거 아까 수능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선지가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야? 1문단에 나오는 지역적인 내용들 다 쳐내고 결국 강연은 어떻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화제를 제시하는가, 화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출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 위주로 독해해 나가면 정말 쉽고 빠르게 강연 1문단을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거. 이렇게만 읽어도 첫 번째 문제가 그냥 풀리지. 그러면 이제 1문단을 끝냈잖아. 지문의 중간 부분, 2, 3문단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